데일리 브리핑. 네, 매주 목요일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퀀텀 F&A 최은하 대표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고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미 설명을 해드렸습니다만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지금 이 잭슨홀 미팅에서 미국의 가계와 기업이 고통을 받더라도 당분간 금리 인상을 지속해야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이달 들어서의 이제 금리 인상도 지난번과 비슷하게 0.75 정도 가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월가에서의 그 확률 예상치는 0.75가 70%를 넘어섰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0.5 인상설이 이제 한 20%. 심지어는 1% 포인트 인상설도 지금 한 5, 6%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로 봐서는 이제 0.75% 포인트가 올라갈 걸로 보는 것이 이제 대세다 이렇게 지금 전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공격적인 그러한 금리 인상이 과연 물가를 안정시킬 수 있겠다라고 지금 굳건하게 지금 믿고 있는 거네요. 월가 쪽에서는요. 잭슨홀에서 우리 이제 파월 의장의 스피치가 있기 전까지는 연준의 말을 어느 정도 좀 디스카운트를 했죠. 그래봐야 곧 내리지 않겠냐. 왜냐하면 이렇게 경기가 이제 만약에 침체가 본격화하면은 내리지 끝까지 가겠냐. 이제 이런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들리는 후문에 의하면 월가의 후문에 의하면 파월 의장이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편해했다는 얘기죠.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것에 불편해했다. 그것이 또 어디서 많이 이렇게 좀 파월 의장이 불편하게 된 게 뭐냐면 월가의 주식 시장이 7월부터 많이 올랐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주식 시장을 바라볼 때에 연준 위원들의 생각은 우리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겠다 그래 봐야 좀 지나면 안 할 거다.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만두고 이제 이자를 낮추지 않겠냐. 이런 분위기에 쐐기를 박아야 되겠다. 이제 이런 얘기였다는 거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표현이 굉장히 공격적이었죠. 고통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니까 이제 그런 면에서는 월가의 예상은 물가는 잡혔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었다는 거고 이제 연준에서는 물가가 잡히는 기미가 보인다. 7월 물가 변동률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하는데 이제 연준의 입장은 이런 거예요. 아니다. 70년대 말에 아터 번스 시절에 연준 의장이셨는데 그 실수를 우리는 되풀이하고 싶지 않다. 그때 막 했다가 좀 잡히는가 싶어서 다시 풀었더니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팍 치솟았으니까 이번에는 우리는 그 실수를 절대로 되풀이하지 않겠다. 이제 이런 분위기가 잭슨홀 미팅에서 여실히 나타났고 그리고 그 이후에 며칠간 이제 거기에 다른 위원들 이 여기저기서 연설하시는 과정에서 다 이제 그런 거고 일종의 보충 연설을 하더라고요. 네. 특히 연준 위원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라고 알려져 있던 이제 카시키리 같은 분도 이렇게 시장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죠. 주식 시장이 힘들어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잘 됐다. 이런 표현을 할 정도로 이제 그만큼 인플레이션 잡겠다는 데 대한 의지가 강한 거고 현재로 봐서는 인플레이션의 고삐는 많이 잡히고 있다. 이렇게 보이고 있는데 고삐를 잡았지만 여기서 절대로 늦추지 않겠다. 이제 이것이 지금 연준의 입장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보면은 지금 뉴욕 증시가 지금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한 닷새 거래일 정도 계속 떨어지고 5일째 있는데. 떨어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연준 의장이나 연준 이사들 입장에서 보면은 속으로는 잘 됐어. 지금 이루고 있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니겠네요. 속으로만 아니고 겉으로 잘 됐다고 그러죠. 네, 왜냐하면 이게 소비자 심리를 이해를 이제 저희들이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식이 오른다는 것은 이제 바닥에 왔다. 이제 긴축의 시절은 곧 끝날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여기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상황의 지수보다도 소비자들의 기대 심리가 훨씬 더 중요해요. 근데 이 기대 심리가 만약에 연준의 긴축이 곧 끝날 거다는 기대 심리가 되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기대 심리가 어디서 나타난다고 보는 거냐면 주식시장에서 가장 빨리 나타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 7월부터 8월 중순까지의 그 주식시장의 성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편해했을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이제 다시 지금 7월 중순 이전의 수준으로 내려가고 있거든요.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연준 위원들은 이런 상태로 좀 가야 된다라는 것을 공공연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주식시장을 직접적으로 얘기는 못하지만 주식과 주택시장 이런 부분이 이런 상태가 좀 유지가 돼야만이 완전히 소비자들이 물가는 잡히고 경제는 어느 정도 둔화될 각오를 하는 거다. 이런 것에 확인을 할 수 있겠다는 얘기죠. 네, 지금 유튜브 창에 댓글에 필기 도구 준비하고 경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자 그러면은 그렇게 되면은 내년까지 그러면 내년 초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런 분위기가 반영이 된 건가요? 오늘 그 연준 그 예. 텍사스 달라스 지역의 총재가 이제 바뀌었어요. 예. 바뀌셨는데 그분이 얘기한 게 내년 말까지 4%는 가야 되겠다는 얘기를 또 했어요. 예. 내년 말까지. 네. 내년 말까지 내년 네네. 초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현재 2.5%대인데 여기서 0.75 올려도 3.25고 그 다음에 3.75까지 간다고 보면 연말까지 예. 내년에도 0.25 올리고 그 상태로 계속 연말까지 가겠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죠. 네네. 이제 이마만큼 연준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의견은 상당히 강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예상을 하셔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인플레이션이 그러면은 예전에 그 목표인 2%까지 내려가기를 정말 지금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렇게까지 하겠다는 겁니까? 너무 좋으신 질문을 하셨는데 질문 내용이 좋다기보다도요.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것이 연준이 불편한 거예요. 아하, 네. 무슨 말이냐면 연준은 2%대를 당연히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의 8.3, 뭐 9.1% 이런 상태에서 2%가 될까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방금 질문하신 것처럼 네. 그게 왜 이렇게 쉽게 과연 될까? 현실적일까라고 글쎄 생각이 말이에요. 드시잖아요. 네. 굉장히 현실적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게 어.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7월에 그 CPI 상승률이 8.3%였다. 이것은 지난 12개월을 쭉 합친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난 7월은 CPI 상승률이 0%입니다. 그 달 한 달은 네. 0%가 앞으로 12개월이 되면 12개월 동안의 인플레이션율은 0%가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기저효과라 그래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실 때 8.3이라는 것은 굉장히 잘못하면 착오를 일으키기 쉬운 숫자예요. 지금부터 월별 올라가는 것이 또 누적이 되기 때문에 지난 작년 뭐 5월부터 금년 5월까지 또 작년 6월부터 금년 6월까지는 계속 높았거든요. 네. 이 부분들은 점점 하나씩 떨어져 나가잖아요. 새 달이 올수록 그 높았던 달들이 따로 떨어져 나가고 하면서 새로 오는 달들이 0.0%, 0.1% 이렇게 누적이 되면 내년 7월 정도 되면은 2% 미만이 될 수가 그렇죠. 굉장히 높아요. 그건 그렇죠. 네. 그렇게 보시는 의미에서 사람들이 많은 소비자들이 그걸 받아들이기를 연준은 기대하고 있는 거고 아하. 그것이 합리적인 판단이에요. 그런데 저희는 너무 적응이 돼 있어가지고 8.0%, 9% 네. 하니까 아니 어떻게 9% 인플레이션이 어떻게 2% 간단 말이야. 이게 가장 두려운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싸운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이 의식과 싸운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부터 예를 들어 지난달부터 지금 내년 1년 동안 내년까지 1년 동안에 0%씩 올라가서 제로가 된다. 네. 그렇지만은 이미 7월 달에 8.1%인가 올라가 있는 거는 계속 가는 거 아니냐 이거죠. 그건 이제 그때부터 기저죠. 그 상태에서 그게 기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미 8% 이상 오른 그 물가는 이제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그 값이 내려가서 다시 무슨 8%가 마이너스가 돼가지고 제로가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물가가 올라갔던 게 내려가는 걸 본 적이 없는데. 네, 그렇게 하시는 것은 통계로 보시면 그런 일이 있는데 대부분의 소비자들은 내려갈 때를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벌써 지난 5일 동안에 유가가 10%가 빠졌어요. 그 다음에 원자재 중에 가장 대표적인 카퍼가 지금 지난 주말에서 7.7%가 빠졌어요.
원자재들이 10%, 15%, 20% 빠지는 거 쉽습니다. 그 다음에 곡물 자체가 지금 뭐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굉장히 올라가 있다고 하지만 이게 또 만약에 조금 정상화돼 가지고 지금 벌써 남쪽으로 그 수출이 지금 아니, 상당히 잘 되잖아요. 이랬을 때 곡물가가 또 빠지는 것도 굉장히 빨리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역사적으로 항상 있어 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물가라는 거는 항상 장 보러 가서 무슨 먹을 거 살 때 그러니까요. 생각만 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 점심값 799, 699 했었던 때가 있었잖아요. 과연 네. 그때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재밌는 현상은 요새 네. 가격을 낮추는 식당들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게 눈에 안 띄지만 네네. 50전 이렇게 낮추는 식당들이 서서히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대표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데가 의류 그 온라인이건 오프라인이건 의류 대형 체인들이 지금 의류값을 상당히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그거는 맞아요. 네, 그거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게 저희들의 편향이 있어요. 저희는 적게 내는 것은 당연하고요. 비싸지면은 굉장히 아프죠. 네. 그래서 아픈 기억만 남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진 적이 있냐 하지만 실제로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가솔린 값은 뭐 오르락내리락 했던 건 분명히 그건 렌트비는 맞고. 절대 안 떨어지는 것 같아요. 렌트비도 2008년도, 2009년도, 2010년도 급격하게 떨어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이에요? 네.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거 정말 오늘 오시기를 기다렸는데요. 우리 그 학자 융자금 탕감이 이제 될 거잖아요. 이게 그 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 어떤 얘기가 들리냐면은 학자 융자금이 탕감이 되면 인플레이션이 더 격화될 것이다, 올라갈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아니 학자금, 융자금을 탕감을 받는데 그게 왜 그 돈이 막 시중에 풀려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것이다. 근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그야말로 학자금을 탕감해 주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 유발될 거라는 것은 정쟁적인 대화의 수준이에요. 정쟁이다. 네, 왜냐하면 네. 지금 학자금을 다 탕감해 준다 예상대로. 네. 그러면 한 3천억 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전에 우리가 구제금융을 줄 때 뭐 3천억 불 준다는 돈은요. 3천억 불이 소비자 손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근데 이건 3천억 불은 현재 소비 시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냐면 3천억 불의 융자가 탕감되면은 융자 탕감받은 분이 내 10,000불 탕감됐으니까 내일 가서 10,000불 써야지 하시는 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효과가 있냐면 한 달에 페이먼 하던 것을 안 내시는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럼 3천억 불이면 10년으로 나누면 300억 불이고요. 한 달로 나누면 30억 불이에요. 페이먼 네. 따지면. 네. 30억 불 정도가 한 달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두 번째 더 현실적인 얘기는 뭐냐면 네. 지금 학자금을 탕감 받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학자금 유예 때문에 이미 페이를 안 하고 계세요. 그렇죠. 네. 네네. 그러니까 학자금을 탕감해 준다 그래도 예. 페이먼을 덜하는 효과가 한 50% 이상의 분들에게는 없어요. 그렇죠. 어차피 안 내고 계시니까. 그렇죠. 그래서 학자금 융자를 탕감하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유발 효과가 좀 있느냐 이론상으로 충분히 있고 현실적으로 조금 있을 수 있지만 예. 지금 어떤 대세의 인플레이션의 흐름을 얘기하기에는 조금 너무 미약한 숫자를 얘기하는 거여서 예. 이것은 거의 정쟁적 수준인데 정쟁적 수준이 왜 나오냐면 예. 대학생들 중심의 학자금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중고등학교 학자금은 없어요. 맞아요. 융자가. 예. 그러면 대학생들은 어차피 돈을 많이 버는 계층이에요. 예. 그 사람들에게 학자금을 융자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민주당 쪽에서 얘기는 뭐냐면 지금 학자금 융자의 대상들은 뭐냐면 정규 대학을 잘 다닌 분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이 탕감 대상은 정규 대학을 다니다가 중퇴하신 분들 네. 또는 그 for profit 대학이라 그러죠. 그 거의 직업학교 같은 건데 예, 이름은 네. 대학이에요. 예. 이런 데 다녔는데 속아서 예. 그러니까 거기 가면은 뭐 직업이 보장될 것처럼 막 광고해가지고 갔는데 가서 보니까 졸업해도 직장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경우 많죠. 이런 분들이 대상의 대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사회적인 그 평등 문제도 그렇게까지 심각하지 않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 공화당은 아니 어차피 대졸자들이 고졸자보다 훨씬 더 소득 수준이 높은데 왜 그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것은 이제 전체적인 깊은 내용을 들어가 보면은 서로 다 합리성은 있지만 너무 이걸 심하게 들어가면 좀 정쟁적인 그런 것 부분이 있다. 이제 이렇게 좀 그렇네요.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공화당에서 그걸 그렇게 주로 주장하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민주당 정책이니까 공화당에서 공격을 해야죠. 아하, 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아니 그런데 말이에요 또 한 가지
오늘도 뭐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 한 달 전보다 5천 건이 줄었다고 지금 나오는데 이러한 수치가 발표가 돼도 연준은 별로 그렇게 기분이 좋을 리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연준은 정확하게 목표가 이렇게 돼 있어요. 물가 잡는 거 하나. 두 번째 목표는 경제를 살리기가 아닙니다. 고용 안정입니다. 네, 그러니까 경제가 아무리 나빠도 고용이 좋다 그러면 연준의 목표는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연준은 고용이 3.5% 실업률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자기들은 룸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 고용이 3.5% 실업률이면은 굉장한 임금 상승의 압력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놔뒀다가는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이라는 그 악순환에 빠져들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지금 실업률이 낮고 고용 시장이 아주 잘 돼 있는 것이 그런 건 70년대에는 이 실업률이 굉장히 높았습니까? 그때도 낮았죠. 그때도 낮았지만 그때 그러니까 70년대 말에 임금 인상과 물가 상승이 계속 악순환으로 올라갔던 거죠. 네. 그때 이 그걸 다시 또 이 뭐 재현하면 안 되겠다는 것이 지금 네. 연준의 목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퀀텀 F&A 최은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